유럽 중립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에는 여러 국가들이 중립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중립국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영세 중립국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은 중립국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영세 중립국인데요. 스위스는 나폴레옹 전쟁 당시 전쟁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나서 1815년에 열린 빈 회의에서 그러한 스위스의 어떤 중립적 태도를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스위스가 유럽 사회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받은 중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요. 오스트리아는 2차 대전 이후에 독일하고 똑같이 전성 국가들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경우도 자칫 잘못하면 독일처럼 분단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정치 지도자들은 독일처럼 분단되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상태에서 전성국가로부터 주권을 돌려받을 수 있기 위해서 중립이라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오스트리아의 좌우 정당들이 함께 대연정을 실시를 하고 10년 동안 전성국에게 중립을 약속함으로 해서 결국은 분단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1955년도에 전성국과 중립을 약속하는 협정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협정이 오스트리아를 국제법적으로 영세 중립국가로 만드는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 비해서 스웨덴과 핀란드는 영세 중립국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발적인 중립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나라는 중립을 선언한 다음에 중립에 관한 국제적인 규약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는 이 두 나라가 중립국가는 아니지만 이 두 나라는 중립에 관한 국제 협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자발적인 중립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립에 관한 국제 규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협정으로는 헤이그 협약, 그리고 제네바 협약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립에 관한 협약들을 보게 되면 중립국가는 당연히 전쟁에는 불참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이 군대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육로나 해로의 어떤 통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중립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러한 중립에 관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스웨덴과 스위스의 공통점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함께 DMZ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설립된 나라인데요. 모두 4개 국가가 당시에 참여했습니다. 남측의 추천 국가는 스위스와 스웨덴이고요. 북한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가 정전협정 이후 감독위원회로서 역할을 했는데요. 동유럽이 민주화하게 되면서 북한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더 이상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중립국가라고 보지 않고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반쪽만의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스위스와 스웨덴만이 DMZ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와 스웨덴은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매주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남한과 북한에게 제출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은 그런 보고서 접수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웨덴과 스위스는 비무장지대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판문점에 각각 5명의 장교를 지금 파견한 상태입니다. 스웨덴과 스위스에게는 이러한 DMZ 중립국감독위원회가 2차 대전 이후 국제평화 유지 목적으로 국제사회에 파견한 최초의 해외 파병에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의 북한과의 수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웨덴은 1973년도에 북한과 수교를 했고요. 이것은 서방 최초의 북한과의 수교에 해당이 됩니다. 스위스는 1년 후인 1974년도에 북한과 수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북한과 일찍 수교를 했고요. 그 결과 그 어떤 나라보다도 북한과 오랜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다른 나라들의 대북 채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고요. 또 서울에도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대사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DMZ 중립국 감시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 평양, 그리고 판문점까지 대표부를 두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그런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북한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고요. 중국 북경에 있는 스위스 대사관이 북한의 업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위스는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지 않지만 북한은 스위스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의 각종 국제기구와 관련된 그런 접촉과 교류 업무도 스위스 대사관이 맡고 있습니다. 사실 스위스라고 하는 국제적 위상이 북한에게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은 스위스와 달리 대사관을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많은 북한 인사들을 초청하고 있는데요. 북한 연구자들에게 연방정부가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네바 안보정책센터가 북한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국제안보 리더십 교육도 하고요. 또 북한의 안보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국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과거 한국, 북한,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부터 안보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는 북한 핵 문제 중재를 위해서 여러 차례 기여를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여가 제네바 합의입니다. 제네바 합의는 1994년도에 북미 간의 협상 타결로 이루어진 그 결과인데요. 제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네바에서 북미가 함께 모였고 그 협상 결과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네바 합의는 양자회담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북한과 미국이라고 하는 양자가 협상을 한 그 결과인 거죠. 그런데 이 제네바 합의의 이행이 점차 지연되게 되면서
사자회담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 북한, 미국, 중국 4개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인데요. 제네바 협상이 양자회담이었고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단일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 사자회담은 다자 국가들이 모여서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함께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사자회담도 제네바에서 이루어졌고요. 이런 차원에서 스위스는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를 했습니다. 비록 사자회담이 중단되고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이후 육자회담의 전초로서 그 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스위스는 많은 고위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해서 한반도 문제 그리고 남북한 간의 평화 중재 외교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3년도에 스위스의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을 동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평양을 방문한 후 판문점을 통해서 육로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판문점을 통해서 남북한을 오가는 것은 금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양을 방문하고 중국을 거쳐서 다시 서울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스위스 대통령은 그러한 금기를 깨기 위해서 남북한을 판문점을 통해서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외무장관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연속적으로 평양을 방문을 했고요. 2017년도 핵실험 후에 스위스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와 김정은이 하노이와 싱가포르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고 당시 협상의 개최지로 몽골의 울란바토르 그리고 스위스의 제네바가 제안이 될 정도로 스위스가 북미 협상의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